1979년쯤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드디어 알아챈 바스키아는 알디아즈와 세이모 협업을 중단합니다. 알디아즈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마도 바스키아는 흑인인 자신이 스트릿 아트를 계속 했다가는 스타가 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호의 벽에는 세이모 is dead, 세이모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스키아가 다시 낙서를 한 걸 수도 있고 알디아즈가 한 걸 수도 있고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의 결합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렇게 세이모를 탈퇴한 뒤에 바스키아는 자주 가던 이제 머드클럽에서 마이크 홀만, 셰넌 돈슨, 빈센트 갈로와 함께 그레이라는 밴드를 구성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그레이는 그레이의 해부학, 즉 엄마가 선물했던 그 책에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렇게 밴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머드클럽에서 바스키아는 큐레이터 디에고 코르테즈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디에고는 바스키아가 이 세이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바스키아랑 친해지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가 세이모 그룹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디에고 코르테즈는 바스키아의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고 또 바스키아의 작품을 아트 딜러들에게 보여주면서 바스키아를 소개시켜줍니다. 참고로 1983년에 이 머드클럽은 문을 닫게 됩니다. 항상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바스키아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주변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당시 또 유명한 장소에 가게 되는데요. 클럽 57,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 이름 얘기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키스 헤링, 그다음에 케니 샤프 이런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키스 헤링도 지금 한국의 DDP에서 전시 중이고 케니 샤프도 롯데뮤지엄에서 봄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전시 안 가신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이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바스키아는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자신의 예술적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활동할수록 의심을 하게 되는데 바스키아는 확신을 하게 됐대요. 198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이때 드디어 바스키아의 예술작품이 공개적으로 전시가 됩니다. 바로 DIY 타임스퀘어 쇼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당시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매춘과 마약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더럽고 위험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한때 마사지샵이었던 곳에서 미술 전시를 100명의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슈였는데 뉴욕 문화의 강렬하고 어지러운 에너지를 배출하며 실험적인 그림과 조각, 그다음에 음악이나 패션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타임스퀘어 쇼는 이스트빌리지 클럽의 예술가들을 미술계로 진입시키는 데 매우 좋은 반응으로 비춰집니다. 이 장소는 뉴욕의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보여주기에 아주 완벽하고 또 어울리는 장소가 되죠. 어쨌든 이 쇼가 미술계에 알려지자 미술계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그 바스키아를 스타의 길로 올려줄 은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글렌 오브라이언인데요. 오브라이언을 통해 바스키아는 앤디 워홀도 만나게 되고 또 바스키아를 TV에 출연시키는 계기가 되고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바스키아는 그가 만든 다운타운 81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돈으로 마약도 사고 여자친구랑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큰 돈도 쓰지만 사실 그런 돈이 있었기에 작품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이 시기에 바스키아의 짧은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후 사람들이 바스키아의 뮤즈라고 불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데요. 이 수잔 말락을 만납니다. 사실 수잔 말락 이외에도 애인이 참 많았는데 수잔 말락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약간 평생에 서로 밧줄로 묶여있는 것처럼 꾸준히 연락을 하는 그런 상대여서 아마도 바스키아의 뮤즈 이러면 수잔 말락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 초라는 레스토랑에서 평생 친구이자 멘토인 앤디 워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뒤로 하고 머드클럽에서 친해진 디에고 코르테즈 기억나시죠? 이 디에고 코르테즈의 도움으로 뉴욕 뉴웨이브 전시에 또 초대가 됩니다. 이 전시에는 에디 베스킨, 키스 헤링, 로버 메이플소프, 케니 샤프, 앤디 워홀 등 1980년대 미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 전시에서 바스키아는 20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전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유명한 아트 딜러들의 이목을 잡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 위편에 키스에링 작품이 보이네요. 누가 봐도 딱 키스에링인데요. 애니나 노세이는 전시가 끝난 직후 바스키아의 딜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바스키아를 찾아냅니다. 바스키아는 그때 여자친구인 수잔 말렉의 집에 있었는데요. 당시 바스키아는 캔버스와 페인트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작업실 또한 있을 수가 없었죠.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바스키아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기로 너무 냉장고, 방문, 여기저기에다가 바스키아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근데 훗날 바스키아의 작품이 가격이 오르고 인기가 있어지니 여기저기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사려고 했고 그때 바스키아가 이동하면서 친구네 집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여기저기 그림 그리면 스트레스 받겠죠. 자, 여튼 애니나 노세이는 바스키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작업실도 내주고 캠퍼스와 페인트를 할 수 있는 돈도 줍니다. 드디어 바스키아는 거리의 벽에서 그리던 그림들을 더 활발히 캔버스로 옮겨와 작업을 합니다. 1982년 3월 바스키아는 드디어 첫 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에러즈 컴팔로, 그다음에 셀프 포트레이트, 그다음에 골든 트웨스 같은 이런 작품들이고 작품은 모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해지죠. 어린 나이에 엉뚱한 헤어스타일, 유년 시절의 과거, 그리고 흑인, 뉴욕 출신 이 모든 게 바스키아가 스타가 되기에 충분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니나 노세이의 도움으로 레리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 사진 보면 너무 둘이 비교되는 게 레리 가고시안은 너무 핸섬하게 이빨을 보이며 웃고 있고 예쁜 양복에 바스키아는 뽀글뽀글한 머리에 온몸에 물감을 묻힌 채 장난꾸러기처럼 사진기자를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레리 가고시안도 참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때 이제 작품들도 판매가 잘 되면서 드디어 백인 미술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독일 카셀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전시회인 카셀 도큐멘타 세븐에 초청이 되는데요. 그때 176명의 예술가 중 최연소가 바로 바스키아였습니다. 당시 초청받은 예술가의 명단을 보면 바스키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요셉 보이스, 안젤름 키퍼, A.R. 팽크, 리히터, 사이톤 불리. 바스키아가 사이톤 불리 상당히 좋아했죠. 그다음에 앤디 올, DIY 타임스퀘어 쇼에서 뉴욕의 스트리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첫 번째 전시를 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최연소로 국제 전시회에 참여했을 정도니까 정말 빠른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성공한 걸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바스키아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만 그가 동경했던 예술가들의 길을 따라가듯 마약, 그다음에 섹스 스캔들 등으로 삶은 얼룩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딜러였던 애니나 노세이는 바스키아에게 마약 투약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스튜디오로 코카인이 배달되는 것을 보고 바스키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키아는 엄청난 작품들을 계속 선보입니다. 펀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대성공을 거두죠. 카베자, 찰스터버스트, 슈가레이 로빈슨. 이 작품을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저는 사실 그 바스키아의 복잡한 작품도 좋지만 이렇게 단순한 작품도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골, 그다음에 왕관, 그리고 슈가레이 로빈슨이라고 쓴 단어.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도 왕관 모양일 것 같습니다. 모두 보이시죠? 바스키아가 왕관을 상당히 많이 그리는데요. 이 왕관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왕관은 특정 아티스트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왕관에는 이제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시인, 철학자, 복서. 그냥 바스키아 자체가 이 3명의
직종에 대해 상당히 존중을 했기 때문에 시인, 철학자, 복서 이렇게 왕관 하나에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담은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스키아가 이 왕관을 서명 대신 사용했을 정도로 소유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바스키아 작품이 옥션에서 최고가를 찍었을 때 뱅크시가 바스키아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바스키아를 상징하는 도식에 왕관이 이렇게 관람차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바스키아를 상징하는 어떠한 도식은 왕관일 수 있겠죠. 1983년 레리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를 엽니다. 잭 존슨, 농구 선수죠. 여기도 왕관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엔 에그스, 그 다음에 헐리우드 아프리칸스 같은 이런 작품들을 전시에 내놓습니다. 저는 바스키아의 작품의 특징이 레이어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도 상당히 조화롭게 어울리는데 가끔 이렇게 잭 존슨 작품처럼 빈 여백에 딱 주인공만 있는 작품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1985년 앤디 오홀과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하는데요. 아마 이 전시 포스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비평가들로부터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저도 이 콜라보 했던 전시 작품을 옥션 전시 프리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앤디 오홀은 앤디 오홀 혼자 그린 작품이 훨씬 멋있었고 바스키아 역시 바스키아가 혼자 그린 작품이 좀 훨씬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둘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했는데 이 둘을 다 아는, 잘 아는 디에고 코르테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스키아가 협업 전시 이후에 앤디 오홀의 그림당 수익 배분이 자신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당연히 당시에 앤디 오홀 그림 가격이 바스키아보다 훨씬 높았지만 바스키아는 이제 50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했었다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의 관계는 그 전시 이후에 멀어졌고 2년 후 1987년 앤디 오홀이 갑자기 담낭 수술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자 바스키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충격으로 별다른 전시를 하지 못한 채 마약에 몰두합니다. 이때부터 바스키아는 대마초나 코카인 정도가 아니라 헤로인 같은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 병들게 되죠. 앤디 오홀이 죽고 거의 전시를 하지 못하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뉴욕의 브레이베구미언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전시 작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거의 마지막 전시에 있었던 라이딩 위드 데스. 금색 황토빛 배경에 말을 타고 한 흑인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말도 해골이고 흑인도 이제 해골이죠. 저는 이 작품이 바스키아가 그렸지만 좀 돈키호테 생각이 많이 나서 이상을 향해 막 달리는데 자신의 몸이 병든지 모른 채 막 달려나가는 그런 바스키아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이 작품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작품이 이제 과거의 것들보다 선들이 많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아마 심경에 큰 변화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합니다. 나이가 그때 27이었고 당시에 이렇게 환풍기에 기댄 채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얼굴은 이미 수많은 반점들이 이제 가득했었고 그때 바스키아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가 동경했던 예술가들이 다 이제 27에 세상을 떠났죠. 제니스 조플린도 그랬고 지미 헨드릭스도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데뷔한 지 7년, 8년 만에 바스키아는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바스키아의 장례식에는 키스 헤링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페기 파엘이 참석하여 추모를 하였고 그의 예전 연인이자 평생의 뮤즈라고 불리는 수잔 말락은 그를 추모하며 그에게 헌정시를 바칩니다. 오늘은 수잔 말락의 헌정시와 키스 헤링이 바스키아를 추모하며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바스키아는 불꽃처럼 살았다. 그는 진정으로 밝게 타올랐다. 그리고 불은 꺼졌다. 하지만 남은 불씨는 아직도 뜨겁다.